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연준에게 내려. 기준금리 안 내리면은 이렇게 된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자, 미국채 2년물 금리 제가 매 주마다 보여드립니다. 2년 동안 미국의 정책 금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가 녹아있는 시장의 어떤 국채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1년입니다. 지난 1년 줌인 해가지고 보면 삼각 수렴하는 모습, 그래서 상단이 낮아지는 모습 보이면서 완전히 여기에서 브레이크아웃 했죠. 그래서 이제는 국채 불마켓이 왔다. 국채 불마켓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하고, 그럼 반대로 금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3.9%에 있죠?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낮아지는 게 보이죠? 4%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몇 주 전에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제 이게 시장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2년 뒤에는 내가 원하는 정책금리, 무위험 수익은 한 3.9% 정도다라는 지금 수요가 시장에 있다. 이게 지금 있다는 거고. 10년물 금리. 자, 마찬가지로 이건 5년 차트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인데 추세적으로 20년 이후로 올라가던 금리가 브레이크아웃해서 이 트렌드 선으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서 꺾였고 3.8%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되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리세션이 왔던 적이 거의 많이 있었다. 2008년에도 있었고 2000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무위험 수익, 내가 미국 국채 10년 동안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원하는 무위험 수익이 3%, 4%, 5%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내려온다. 다시 3%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그만큼 국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10년물 국채, 장기채잖아요. 장기간 내가 돈을 여기다 묶어놔야 되는데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8%만 금리를 줘도 돼. 그래도 나 여기에 투자할래라는 프리미엄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5%였던 무위험 수익이 3.8%로 내려갔는데도 나 여기 투자하고 싶어. 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 경기를 비관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여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연준에게 내려. 기준금리 안 내리면은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지 계속 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든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를 드라이브하는 주요 원인은 뭐냐? CPI죠.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고용률, 실업률도 같이 보겠지만 CPI가 그동안에는 국채 금리를 움직이는 주요 드라이버였어요. 여기 보면은 상관성이 보입니다. 자, 코어 PCE 이게 파란 선이고, 그 다음에 코어 CPI가 노란색 선이죠.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살짝 올라가죠. 여기서 2015년, 2016년 살짝 올라가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국채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16년, 17년 사이에 빨간색 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따라 올라가죠. 그리고 살짝 꺾이죠. 여기서 지금 코어 PC와 코어 CPI가 17년, 18년 중에 살짝 꺾입니다. 그러자 올라가던 국채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CPI가 먼저 물가지수죠. 물가지수가 먼저 선행을 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또 물가 꺾이니까 국채 금리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CPI가 슥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먼저 선행합니다. 항상 CPI가. 그래서 CPI가 여기 보면 내려왔잖아요. 24년도에. 크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PCE, CPI 다 꺾이니까 국채금리도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합리적으로 그리고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봅시다. 먼저 8월 23일입니다. 23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푹 꺾이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매기는 인덱스잖아요. 그게 이렇게 쭉 오다가 이날 푹 꺾인 거는 뭘 말하는 거냐? 달러가 이제 앞으로 유동성 증가, 미국의 양적 완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기에 투입되는 달러의 양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이미 달러 인덱스 투자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준이 일부 의도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너무 강달러가 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산 제품이 국제적으로 수출될 때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약세가 와도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에 도움이 되죠. 미국은
net import, 수입국이긴 한데 그래도 수출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셰일 오일. 이제 미국은 산유국이고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이 석유를 수출하는데 이거가 강달러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면은 미국 내 산업 수입, 석유, 시추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달러가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동안 급격하게 하면서 강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했었죠. 그래서 엔화도 계속해서 절하됐었고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해서 절하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도 갔었고 이제 1,300원대 있잖아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약달러가 왔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 기조로 미국 경제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정책이 간다라는 거를 시장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서 약달러 상황에 그러면 뭐가 좋냐라는 게 바로 여기 또 반영이 됩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대감이 투영이 된 건데 온스당 2,500불을 넘어서 이제 2,5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합리적이라서 뭘 뜻하는 거냐면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달러 환산 가치,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그게 금이잖아요. 온스당 몇 달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이 골드바 형태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을 표시할 때도 온스당 몇 달러로 표시하는 게 국제적인 컨센서스잖아요. 기준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고 앞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가치가 내려간다고 보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이 바이더딥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투영하는 분들도 많죠. 그죠? 비트코인이 금이니까, 결국 디지털 금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금 가격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오른다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비트코인 사는 투자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23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 정도에 있던 게 6만 4천 불까지 바로 오버슈팅 한 거죠. 네, 금 가격도 그렇게 올라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과 비트코인은 점점 더 동조하는 현상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금같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보여드리는 3대 주가 지수 같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 보세요. 3대 주가 지수도 다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덜 올랐죠. 고점이 여기인데 23일 반등은 하긴 했으나 고점을 뚫고 올라가진 못했고 전 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올라간 거는 이제 S&P 500이랑 다우존스, 특히 다우존스. 그동안 못 간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그죠? 은행주, 기간산업, 유틸리티 이런 것들 많은 다우존스. 이제 약달러다, 그리고 양적 완화다 그러면은 다우존스에 섞여 있는 기업들의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이 많이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가 녹아 있는 겁니다. 석유 시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맞잖아요? 약달러니까 수출할 때 대금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다우존스 오르는 거고, S&P 500 지수도 그거보단 브로드하긴 하지만 나스닥처럼 IT 주식에만 편중되어 있는 주가 지수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AI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하지만 이게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이제 쉬프트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통화 정책에서 이제 조금 완화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 전환되는 거에 기대감은 다우존스나 S&P 500이 많이 받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받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뒤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차트를 보면은 6만 4천 불까지 올랐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7만 3천 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나스닥 같이 조금 기대를 덜 받는 중이죠. 근데 앞으로 양적 완화가 진짜 돼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더 급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적 축소 완전히 중단하겠다라는 뉴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요. 고용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가서 실업률이 더 급격하게 올라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연준은 야, 안 되겠다. 양적 완화해서 또 퍼부어야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요? 우리 2020년, 2021년 불장 때도 봤듯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게 많이 오릅니다.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감. 야, 연준이 이렇게 유동성을 퍼부어 줄 거고, 그러면 조금 말이 되던 안 되던 AI가 다시 한번 불붙고 나스닥 지수 간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나스닥과 동조할 가능성이 그때서야 커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연초 대비 가격. 네, 연초가 여기죠. 24년 연초고 이렇게 막 올랐었는데 7만 3천을 갔었는데
지금 약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여기 상단이 낮아지죠? 여기 상단이 낮아지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로 가격 반등해서 64,000포까지 오긴 했는데 이제 봐야 됩니다. 또 터치하고 내려올지 이 선, 트렌드선, 노란 선, 트렌드선 따라서 내려올지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지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선 따라서 조금씩 상단을 낮추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내년 1월, 1월, 2월에도 계속 경기 지표는 나올 텐데 예상치 못한 경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경기 지표 때문에 연준이 예상치 못한 어떤 대응을 한다. 지금은 이제 뭐 0.25%포인트 9월 달에 한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시장이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연준이 안 되는데 하면서 2%를 한 번에 내린다. 아니면은 이제부터 연준은 양적 완화할 겁니다 하면서 대규모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이 트렌드선을 브레이크아웃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라는 거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연준이 단순히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할 거다 이것만 예상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부 요약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히 했습니다. 얼마나 할지, 또는 앞으로 몇 번을 할지,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연준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시장을 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를 볼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내리고 금 가격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다 했어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간 건지 아니면 이미 늦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실업률 발표 나오고 또는 CPI도 연준이 2%로 가고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적절한지 늦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 비트코인은 앞으로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와 이에 대한 연준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한동안 큰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퍼붓는다. 다시 그러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기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위험자산으로 해석되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저같이 비트코이너시라면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용기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10분은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